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삼형제 조합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단죄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구형 있는 날인데 그림 화면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 공판 화면이. 그 좀 틀어주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지금 굉장히 늘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지금 일종의 필리버스터? 뭐 4시간 지금 김용현 재판만 그 증인 뭐라 그러지? 그 김용현 그 최후 진술 그것만 6시간인가 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이요? 아니면 변호인이 최후 변론은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길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 구형까지 나오려면은 거의 내일 동틀 무렵 돼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주기현 부장판사가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날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이렇게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재판 진행이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이 8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뻔히 그 어떻게 나올지가 예상이 돼. 예. 그러면 미리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가 아니고 피고인별로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을 뭐 예를 들어서 30분, 뭐 1시간 이내로 좀 정리를 해달라.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저거 보면 오늘 자정 무조건 넘기고 자정 넘기면서 그 중단하고 내일이고 모레고 기일 잡아서 그 또 하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그거는 주기현 부장 안 한다고 그랬지. 그냥 오늘 다 끝낸다 무조건. 내일 아니 근데 오늘 24시까지 자정까지 못 끝냈으면 어떡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내일 새벽까지는 봐줘야지. 근데 그걸 다시 쉬고 다시 기일을 잡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근데 국회 회기는 보통 자정을 넘기면 차수 변경 의결을 해서 하는데 재판을 내가 차수 변경하는 예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오늘 지기현 부장판사 보면은 여러 가지 마지막이니까 물론 그러니까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하도 징징대니까 여러 가지 좋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좀 위반 사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사진도 찍게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그냥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막 제기했는데 마지막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그냥 놔두자.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내일 새벽까지 좀 차수 변경 뭐 그걸 하더라도 이런 예가 없죠. 차수 변경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법정에서 거. 재판에서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요. 이런 선례가 없으니까요, 사실은. 네. 예. 근데 저도 뭐 어쨌든 뭐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 지휘의 면에서 이렇게까지 뭐 마지막이니까 할 말 다 기회 준다? 그게 아니라 소송 지휘를 하고 재판의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지기현 재판장도 뭐 인사이동에 대한 희망을 상당히 좀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변호인들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본인은 좀 어떻게든 이 사건을 좀 마무리 안 하고 좀 딴 데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타이틀 이거 말고 다른 거 아까 준비했던 거 그거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가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저는 오늘 보면서 오전에 해프닝이 좀 있었거든요. 확실히 변했구나. 그 생각을 나는 하여튼 좀 느꼈어. 그거 좀 먼저 좀 풀어보자고요. 자, 오늘 주제 이겁니다. 이제 프로는 노징징, 징징거리지 않는다 그거잖아요. 저 지기현 판사가 오늘 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에서 오전에 좀 결심 공판 실랑이가 좀 있었는데 지기현 변호인들한테 이하상 변호사한테 아마추어의 프로 차이는 프로는 징징거리지 않는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 징징거리지 말라고. 그건 약간 변화로 느껴지던데 그래서 선고의 어떤 그 뭐 예고편 뭐 이런 것도 나만이 너무 이렇게 혼자 나간 건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저 말을 들으니까 또 이하상 변호사가 또 우리 일금 징징댔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바로 지기현이 이런 게 바로 징징대는 거다. 그만해.
하고서 거기서 이제 딱 일축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약간 직위원부장 스타일 같아요. 그냥 본인이 단호하게 끊어내고 정리를 하면 될 일인데 항상 그 과정에서도 변호인들을 끝까지 본인이 좀 이렇게 좀 근엄하게 좀 예.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저런 노력 속에서 또 끌려가고 예. 또 정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악순환 같기도 한데 근데 저 말 그대로 들어보면 그 안에 있는 김용현 변호인단에 대해서는 아마추어다 이런 얘기잖아요. 징징됐으니까 당신들 그러니까 저게 아마추어다. 왜 징징됐냐고 그 스토리를 잠깐만 하면은 오늘 아마 변호인단이 뭐 서류 복사하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 복사가 아직 다 안 됐으니까 이거 오면은 하자 좀 미루자 했는데 아 이거 된 거부터 먼저 그럼 피고인 그 증인 신문부터 먼저 하자 최후 변론부터 하자 그러니까 또 이해상 변호사랑이 안 된다고 막 연기해 달라고 징징댔나 봐. 그러니까 프로의 아마의 차이는 징징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걸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아. 사석에서는 얼마든지 저런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법정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리고 뭐 녹화 형태로 중계도 되고 예. 그 안에 이제 기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말을 좀 가려서 해야지. 근데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그런 게 없어. 예. 이 사람은. 아니 그래도 마지막에 저 징징대지 마 이거는 괜찮게 보이던데. 아유 공개적인 법정에서 징징대지 말란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래도 적어도. 그 전에 뭐 조용히 하세요 이런 거보다는 이게 단호한 모습을 오늘 딱 저게 보여줬는데. 그건 단호한 게 아니고 빌미를 잡히는. 말을 가리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예. 그러니까 주의를 줄 수는 있어요. 예. 얼마든지. 근데 이건 사석에나 그리고 이제 소위 프로 아마추어 이거 뭐 사석에서는 야 뭐 선수끼리 그렇지. 왜 이래 뭐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 법정에서 이 다 저 녹음 공개가 되는 법정에서 야씨 뭐 프로답지 못하게 왜 징징대 뭐 이런 건데 예. 그걸 그런 취지로 엄숙하게 얘기할 수 있어도 그런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별점은 어떤 분이 방송에서 얘기해 주시던데 프로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예. 아마추어는 돈 쓰면서 하는 사람을 이제 아마추어다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 변호인 수임료 얼마 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법정에 와서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 그 사람들 다 프로죠 사실은. 근데 그 상황에서 뭐 프로랑 아마추어까지 본인이 나눠가면서 징징대지 말아라. 그 말할 때가 아니라 변호인들이 법정의 질서를 더 오염시키면 뭐 감치를 시키든 아니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면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좀 본인이야말로 프로답지 못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 직위원 보기엔 딱 재판장이. 직위원 판사가 프로가 아니에요. 프로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나만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이야 사람이. 아니 왜냐면 여태까지 본 모습하고 그래서 난 혹시나 일말의 불안감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보면서 오늘 그러니까 이하상이 그렇게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징징댄다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직위원이 바로 이런 게 바로 징징대는 겁니다. 하고 딱 거기서 이제 그만하고 일축을 시켜버려서 뭔가 단호함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아니, 이 근데 생각이. 그거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쓸 수 그래요? 있는 용어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예. 어쨌든 오늘 징징대는 와중에서도 윤석열 씨는 계속 졸았다고. 난 그러니까 그 멘탈은 나 그 멘탈은 인정해 줘야 된다고 봐. 아니 그러니까 멘탈 갑보다 무서운 게 멘탈 무잖아요. 그러니까 멘탈 무거든. 야 오늘 여기서 자기가 사형이냐 물론 구형이지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걸 갖다가 지금 받게 생겼는데 거기서 어떻게 코 골면서 졸 생각을 할 근데 수가 오히려 있을까? 희망을 놔버리면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뭐 석방에 대한 기대가 없고 네. 쫄깃함이 사라지면 네. 뭐 사형이나 무기나 뭐 대한민국에서 사형 집행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종신형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일부 이제 본인이 좀 체념한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자리에서 구형하는 날 잠이 옵니까 사실은. 나는 도저히 참 내가 진짜 거기에선 내가 유윈했어. 자 그럼 이제 구형은 지금 뭐 내일 동틀 무렵에 지금 그 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측은 나오는데 어제 밤늦게까지 특검에서 구형량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지금 뉴스 기사로 나오는 거 보면은 무기징역 뭐 이쪽으로 좀 뭐 모아진다라고 하는데 구형 자체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난 사형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물론 내란 특히 내란 수괴 혐의는 당연히 중재가 뭐 구형 및 선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내란 재판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그 12.12 관련해서 전두환, 노태우 뭐 여러 참여한 군인들에 관한 내란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구형량을 보면 전두환 피고인이 사형 구형이 됐고 뭐 1심까지는 사형 선고도 됐었죠. 그리고 그 재판장 화면은 들어오면 계속 좀 배경으로 좀 틀어주세요. 네, 계속. 그리고 이제 당시 노태우 피고인이 무기징역이 예. 구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 12월 3일에 벌어졌던 내란과 관련해서 수계와 관련해서 결국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뭐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내란은 틀림없지만 내란 과정에서의 사상자가 안 나왔다는 점은 좀 참작할 수 있는 이게 사안이죠. 참작의 사유가 됩니까? 근데 만약에 사람이 정말로 그때 총을 쏴서 누가 사람이 다쳤다고 해봐 훨씬 심각해지는 거죠. 아니 그건 당연히 심각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깎아줄. 사상이 안 났으니까 그걸 검찰에서 먼저 알아서 좀 이건 봐주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지. 아니 그런데 저는 그 차이점은 둬야죠. 그러니까 그때도 피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는 구형 답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구형과 선고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무기징역 구형에 무기징역 선고가 제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선고가 사형 나올까봐 지금 구형을 무기징역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죠. 보통은 이제 통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의 선고형이 나오면 원칙적으로는 항소를 안 할 수 있는 기준인데 네. 이거는 뭐 법정형 자체가 워낙 무거워서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근데 이게 내란 관련해서도 내란죄 자체의 사람의 뭐 사상 여부를 따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내란은 말 그대로 폭동을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면 내란 수괴, 주요 임무 수행자, 뭐 부안 애동자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이제 나눠져만 있는 게 구성 요건이니까 저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죽고 다친 부분도 하나의 기준은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이 더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친위 쿠데타를 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선출한 권력이 국민을 배신하고 지금 국가 전복을 꿈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중의 처벌 요인은 더 많지 않냐. 전두환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군사 반란을 사실상 일으킨 거니까 그 차이가 좀 있어서 저는 가벌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반성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 수계가 어느 형으로 구형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주요 임무 수행자들의 구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윤석열을 사형으로 해야 김용현도 무기징역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저는 꽤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진격의 변호사들이라고 하잖아요. 이해상 변호사나 지금 김용현 윤석열 변호인단이 유튜브 게시판에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의 말을 공유한 게 있더라고요. 나 이거 보면서 답은 이미 정해진 재판이다. 김용현이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다. 답은 이미 정해진 재판이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죠.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뭐 예상이 되죠. 네. 변호인단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달라. 자유애국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변론을 보고 용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지금 김용현 우리가 재판 다 봤잖아요. 김용현도 당연히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재판장하고 싸우고 사방에 가서 각 재판부마다 가서 싸우고 이런 드자비한 걸 그걸 보면서 변호인단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거기서 변호인단의 변론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자유애국 시민들이 용기를 얻고 있다. 이 말을 그냥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 아니 법률적으로는 해결 못한다는 거 피고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때문에 저렇게 김용현 정신 승리라도 하는 거다. 김용현 피고인이 아무리 하는 말이 무식해 보이고 뭐 그러더라도 그 사람 육사 나온 사람이고 예. 그래도 공직에 오래 있던 사람이니까 중요한 건 아주 바보는 아니란 말이죠. 아주 바보 같은데.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것도 물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윤석열하고 있지만 만담하는 거 봐봐. 아주 바보야. 아니 이제 어떤 한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게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아예 일자 무식은 아니라 본인이 법률적으로는 어떤 형에 처해질지는 어느 정도 가늠은 한단 말이죠.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무기징역 정도 나올 거를 본인도 알아. 그러니까 이건 법률적으로는 뭐 어떤 해결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로지 한참 후에라도 어떤 정치적 격변을 통해서 본인이 풀려나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자유 애국 시민들이 누구보다도 윤석열, 김영현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저들이 의미하는 자유 애국 시민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자유 애국 시민이 아니고 주말마다 광화문에 정광훈 씨하고 같이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여달라는 요구인 것이죠. 별로 의미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정치적인 메시지인데 저게 지금 별로 먹히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전환기는 미국 가 있고 정광훈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돼 있고 뭐 그리고 지금 뭐 별로 힘 있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장동혁도 뭐 사과까지 하면서 약간의 뭐 전련도 하려는 태세는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밖에 하는 방법만 남아 있는데 그조차도 지금 통하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참 저자들이 괘씸한 게 단어로 오염시키잖아요. 자유, 애국. 그게 어떻게 이 국가 반역죄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보실 때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아까 그 바보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이 그 재판이 그러니까 나흘 전 재판 윤석열 재판에서 김용현이 증인으로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왜 우리 아마 신인규 변호사는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장소팔 고춘 저하고도 좀 차이 아니, 나요. 몰라 나기는 장소팔 고춘자 그 만담쇼 뭐 그거 있었잖아요. 모르시나? 대충 알아요. 알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나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 야 재판장에서 저걸 하는구나. 나 엄청 웃었거든. 요거 약간 길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웃기니까 들어보시죠. 저는 더맨더머가 더 가까운데 아무래도 연령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장소팔 더맨더머 아니면 장소팔 고춘자 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외교 관계가 어쩌니 뭐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증인 옆에 있었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 봐야 이거 하루 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고 이거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이게 그야말로 우세 떠는 게 되고 좀 창피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증인은 나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현재에서. 네. 근데 그 옆에 총리나 뭐 장관들 그런 얘기를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어? 네. 저거 내가 조롱하는 게 아니고 진짜 조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만담이잖아. 바보들 만담. 아니 저도 뭐 조롱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네. 자칫 진짜 바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의결을 할까봐 그래서 국회를 막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통제를 예,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잘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쥐들은 알았어. 그래서 그거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그 서울 경찰청에다가 얘기하고 뺑 돌려서 막으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그 실행 단계에서 제대로 안 된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됐지. 움직여졌을 예. 뿐이지. 그러니까 근데 저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직에 있던 자가 외교 민생은 하찮은 그러니까 뭐랄까 한가한 소리 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거기서 뭐 누군가 외교적으로 이러면 고립된다, 이러면 민생이 파탄난다라는 얘기를 한 국무위원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 감각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 사람들.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외교 민생 무엇이 중요한디?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웃기는 게 뭐냐면 아니 한덕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은 50년 했지만 선거는 한 번도 안 치러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자기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면서 정무 감각을 요구하면 자기가 있어야지 왜 선거 한 번도 안 치러본
다른 장관이나 총리한테 정무 감각을 요구하냐고 본인이 있었어야지. 근데 저게 가만히 보면 끝까지 남 탓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 탓하는 윤석열이라는 이미지만 만들어낼 뿐 아니 그래서 안 말려가지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그냥 범죄 저질렀고 그 범죄에 대해서 지금 처벌하고자 하는 법정에서 뭐 안 말렸으니까 그럼 자기가 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거에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남 장관들이 나를 안 탓을. 말렸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더 유리해지는 것도 아닌데 저런 멍청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우스꽝스럽고 보니까 윤석열 목소리가 좀 많이 쉰 것 같아요. 보니까 감기도 좀 걸린 것 같긴 감기 기운도 좀 하더라고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목소리가 쉬어서 저렇게 뭐 있는 힘 내서 마지막까지 노력은 하는데 전혀 본인 처벌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도움 안 되는 그런 일만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저거 보면서 아유. 정말 저게 그러니까 본인들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 나름 진지하죠 지금 자기들. 뭐 웃기려고 하는 말이 개그맨도 아니잖아. 아닌데 뭐 웃기려고 저런 말 야, 하겠어요. 진짜 임기 다 채웠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어? 위험할 저런 뻔해. 정신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3년 더 이끌어 갔으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그러니까 뻔했어. 국무회의 할 때도 저랬을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 할 때도 만담식으로 예. 다른 장관들은 다 눈치만 보고 바다만 적고 뭐 김영현 같이 설치는 사람들하고만 막 분위기 조성하면서 경로도 하고 예. 막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은. 참 그 어제 재판에서 또 그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국회에 출동한 개헌군들 네. 우리가 그냥 무슨 내용이 있었다 내용은 알았지만 실제 육성을 우리가 듣지는 못했잖아요. 그제 재판이었죠. 그러니까 1월 7일 날 그때 그 육성이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굉장히 생생하잖아.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얘들이 문고라 잠그고 예,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예, 문짝 부셔라도 다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단장님 한 2개 지역대는 들어왔고 1개 지역대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때려서 못 들어왔습니다.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야, 가자 일로 와. 야, 가자 일로 와. 그 영화에서 본 장면인데 어. 옛날에. 영화는 영화였지. 사실 12월 영화 3일 같은 개헌이 영화는 영화지. 그게 완전 그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 끔찍한 영화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저 곽종근 사령관이 저 처음에 애초에 지시는 윤석열 지시를 받아서 곽종근 사령이 명령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간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윤석열은 나는 그런 말 지시 내린 적 없다. 없다고 인원이고 뭐 인원이란 말을 쓴 적도 없다 나는 자기 그런 얘기하고. 근데 15초인가 20초 만에 바로. 인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 근데 저 이상현 여단장 발언 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전에 들은 얘기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의결하려고 하고 이때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에 들은 얘기야 예, 명백히.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을 여단장한테 전해준 사람은 곽종근 전 이었고. 사령관일 것이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사실은 들은 얘기를 지시를 전달한 거죠. 사실. 만약 윤석열이 그 지시 안 했으면 곽종근이 왜 오지랖 넓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겠어. 그 무서운 일을. 할 동기가 없죠. 이유가 아니, 없지. 그리고 이유가 없죠. 특전사령관이 물론 별 3개고 예. 고위직 장성인 거는 맞습니다만 사실은 별 3개 단 군인이 국회의원 끌어내는 걸 더군다나 딴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 들어가서 지금 회의하고 의결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는 거를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거는 정신 이상자 아니고서는 못하죠. 아니, 이게 그럴 수가 없지. 법적으로도 안 맞는 게 만약에 곽종근 사령관이 그런 지시도 없었는데 국회의원들 끌어내잖아요. 예. 그 자체가 또 군사 반란으로 볼 수도 있어요. 위에서 명령도 안 내렸는데 그 미쳤다고 그 군사 반란을 본인이 네. 자백하고 뒤집어 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전달자로서 곽종근 사령관이 부득이 한 것이고 또 본인이 나중에 또 국회 나와서나 또 법정에서 다 양심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윤석열이 몸통이고 전달돼서 이제 이상현 여단장에게 내려간 지시 아니냐.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저 육성을 들은 거 우리가 처음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얘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문짝 부셔서 끌어내라고 하니까요. 말 그대로 친위 쿠데타 맞습니다. 저 어쨌든 저희가 그 법정 영상은 들어오는 대로 좀 저희가 좀 틀어드리기로 하고 또 좀 요 다뤄야 될 부분이 요게 좀 다루기가 약간 좀 겁나네. 김영남 의원하고 또 드자비 할까봐 요즘 드자비가 유행어더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붙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주는 저 반도체 공장 뭐 용인. 호남 이전 뭐 이거 갖고 붙었는데. 아,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붙어야 되는데 오늘 일단 그 검찰개혁 그 조선일보에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네. 검찰개혁 정부 법안 그러니까 중수청법하고 공소청법 이게 다음 주에 아마 정부 법안이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보안 수사권이 허용하는 걸로 가닥이 났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일단은 저 보도에 대해서 예. 총리실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아직 결정된 결정된 건 없다. 없다고 예. 부인했기 때문에 뭐 보안 수사권이 허용되기로 했다는 전제하에 말을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예. 제 판단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안 그러니까 그 인지 수사권이 문제였던 거죠. 사실은 실시하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인지 수사권이 네. 문제였던 것인데 지금 일부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주면 보안 수사권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인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일단 인지 수사권이 있고 없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지 수사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그냥 생짜배기로 예. 그 멀쩡하게 잘 있던 사람을 인지 수사를 들어가. 그래서 압수수색으로 털어와서 시작하는 것이고 보안 수사권은 이미 경찰이 수사를 수사 했어. 중인 걸, 예. 다 했어. 다 해갖고 이거를 검찰에 송치를 했어. 예.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보낸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 들여다 보니까 이게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려면 이 부분 확인을 해야겠는데라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나 증거를 한 번 더 찾아본다는 게 보안 수사권인데 이거를 허용을 안 하면 다시 야 이거 뭐 해갖고 다시 보내봐라고 경찰에 되돌려 줘야 되잖아요. 요새 보면 형사 사건이 끝이 안 나요. 정말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은 사건이 2년 3년씩 그냥 결정이 안 되고 늘어집니다. 암장이 될 게 뭐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계속 여태까지 논의했던 거고. 그래서 뭐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보안 수사권까지 아예 없애는 건안 없애는 된다. 거는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그리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그 정성호 장관을 향해서 국무회의 때 예. 뭐 백조가 밑에서 발 이렇게 구르니까 많이 힘드셨죠라는 얘기도 한번 우리가 들었던 적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를 우리가 신뢰하고 또 정부 안에서 안을 만든다면은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러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예. 들어 지금 다들 우려하시는 게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들이 과거 윤석열 한동훈 검찰처럼 직접 게시를 통해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을 뭐 털이하는 거 아니야 먼지 털듯이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건 당연히 세상이 두 쪽 벌어져도 막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암장되던 사건들을 또 발견해 가지고 제대로 처리해서 또 정의를 실현한 예도 있단 예.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역기능은 줄이고 순기능은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전 정부의 방침 아니냐. 예. 그런 차원에서는 김용남 의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의 인지수사 직접 게시권은 이제 검찰청법 폐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만에 하나 누군가가 그 기존 건을 가지고도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또 법무부 내에서의 내부 통제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예. 충분히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순기능을 어떻게 그러면 잘 가져갈 것이냐. 전 그 부분에 좀 논의가 아마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게 그 국무조정실에서는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낌새가 있었던 게 어제 그 민주당하고 범여권의 32명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검찰 개혁의 골든 타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우려스러운 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뭐 이 얘기를 했고 그런 거 보니까는 정부 내에서 법무부하고 특히 그러니까 저도 좀 알아보니까 민정수석실하고 하여튼 법무부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거는 없애면 안 된다라는 게 그 의지가 워낙 강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그 이 대응을 나름대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암장되고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보안 수사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물론 제가 법에 대해서 더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태 그러니까 끝에 가서 결정적으로 이제 끝에 가서 기소 단계에 가서 경찰 수사를 갖다가 공소 검사가 보고서는 이거 이렇게 보고서 내가 직접 수사를 안 했으니까는 이거 다시 뭐 수사를 보완을 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갖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거 공소 유지나 기소 여부를 갖다 내가 어떻게 이걸 갖고 판단을 하느냐 직접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계속 말했던 게 같이 협조를 안 하니까 수사를 하는 경찰하고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 단계 첫 스텝부터 계속 같이 주고받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하면은 그 부분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막판에 가서 그냥 이거 우리는 기소 의견이니까 검사님이 알아서 이거 어떻게 좀 결정해 주소 하니까는 막판에 와서 내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는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거는 사실은 조금 핀트는 어긋났는데, 그러니까 초동 수사를 안 해서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 못 한다는 건 아니고 예. 이제 하다 보면 수사 기록을 보고 결정을 하죠. 수사 기록을 쭉 보다 보면 이게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예.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수사 중인 경찰한테 계속 코치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그 시스템으로 가려면 예. 사실상 검사들이 거의 경찰서에 파견 나가듯이 진짜 미국 다 그렇게 합니다. 한 몸 같이 움직여야 돼요. 미국 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대부분 아는 문명 네.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 또 그거 싸우게 뭐 됐는데 그게 또 어쨌든, 문명 국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하여튼 대부분의 훨씬- 문명 국가들 다 그렇게 합니다. 훨씬 밀접해져야 돼요. 예, 예. 사실은 그렇지. 훨씬 밀접해져야 돼요. 그럼 되는 그러면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예. 시스템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협력 준칙도 있고 뭐 협력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건 조금 저는 뭐 우리가 멀게 달성해야 될 목표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단적인 예로 이번에 이문정 검사장하고 백혜련 경정 사안을 좀 보면 뭐 예. 그걸 제가 일반화할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검찰이 수사 주체로 들어오고 경찰까지 들어갔는데도 이 내부에서 잘 협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협력하면 좋고 또 협력이 돼서 잘 처리하면 좋겠으나, 이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를 두 기관이 협력해서 진행하라고 했을 때, 믿고 맡겨놨을 때 이게 잘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잘못 쓰거나 안 쓰거나 잘못 썼을 때 오히려 책임을 더 묻는 걸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이걸 협력해가지고 둘이 하세요 하는데 지금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지금 양쪽에서 다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더 좋겠는가, 전 고민이 굉장히 좀 깊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 신인규 변호사 말에 동의하는 게, 이걸 갖다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걸 갖다 하지 말자 이런 거보다는 안 되면은 어떻게 그 방안을 1년 동안 해서 9월까지 지금 그래서 그 방안을 갖다가 마련하라고 유예를 시킨 거잖아요. 1년 긴 유예라고. 1년을. 예. 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용남 의원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다 타는데 왜 우리만 못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시스템을 갖다가. 아예 아니 더 바꿔야 그러려면 돼요. 아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확 아예 더 뒤집어서 바꿔야 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올 9월 말까지 돼요? 예.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근데 지금 그거는 그렇게 되면 네.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을 10년 계획을 잡고 가야지. 그렇게 하려면. 그럼 처음에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좀 안 되니까 좀 줬다가 순기능을 한 최대한 1년 뒤에 하고. 조금 더 줄이고 뭐 줄이고 해서 10년 아니 뒤에 완전히 그러니까 없애고 지금 뭐 말씀하신 이렇게. 시스템은 완전히 지금 뭐 네. 경찰서, 검찰청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일하는 거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건 절대로 1, 2년 내에 못 바꿔요. 근데 이게요, 이렇게는 안 돼요. 근데 이게요, 뭐 해외 사례 저는 참고하는 것도 좋은데 완전히 이식해서 하기가 참 어려운 게, 각 나라마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운영해온 그 배경이 있는 거고, 어느 나라는 경찰에서 권한을 비대하게 갖고 있다가 또 검찰을 필요해서 만든 나라도 있고. 영국이 그래요. 뭐 영국이 그런 거. 우리나라는 또 검찰이 그동안 또 많이 해오다가 이거 경찰하고 또 조정하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 어느 한 사례를 가지고 그대로 이식하자,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던 거는 또 잘 살려나가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저는 뭐 먼 미래에는 홍상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델을 또 갈 수도 있죠. 그거는. 근데 이거를 단기간에 하기에는 지금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이어서 얘기하면 저는 호남의 반도체 벨트 예. 2040년부터 하자고 하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하자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똑같아. 저는 그거는 미국처럼 생각이 좀 이렇게 하자?
할 수 있지. 10년 계획을 잡고 하면 할 수 있지. 네, 저는 그거 그런데 정기 5월, 때문에 10월 1일부터 그렇게 하죠. 이건 그건 생각이 좀 불가능해요. 나 입이 또 실룩실룩해지려고 하긴 하는데 용인 문제는 저는 우리 용 기자님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좀 비슷한데 아, 아무튼 이거로 가면은 전선이 너무 넓어지니까 그건 요즘에서 우리가 화해하기로 하고 전기기까지 또 해야 되니까. 그건 저희가 그건 그래서 저희가 한번 따로 한번 좀 예. 다루기로 했어요. 아, 예. 그때 한번 패널로 그럼 모실까요? 아, 예. 아니 제가 이게 사실 지금 그 국무조정실에서는 오늘 이게 아직 결정된 거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다음 주에 발표될 거는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이니까 여기는 보안수사권 이거는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니까 여기는 들어가지 아니죠. 않을 거예요. 공소청법에 들어가야죠. 형사소송법에 이건 들어가야지. 공소청법에는 보안수사권이 뭐 있느냐 물론 없느냐. 그러면 공소청법의 그 내용을 아예 빼면 예. 형소법 개정 작업을 예. 또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6월 7월 중에 아마 지금 한다는 근데 거예요. 보안사건을 준다면은 저 공소처법 안에 그 권한 범위에 넣어놔야 될 거는 그러니까 같아가지고 공소청법의 그 양쪽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양쪽. 완전히 다 빠지기는 예. 어려울 텐데. 다 빼기 그러니까 이 다음 주에 아마 정부개정법이 그게 확정이 되는 건 그쵸. 아니니까 예, 조율을 다음 하고 주에 있겠죠. 정부안은 이거다라고 말했을 때 아마 보안수사권 문제를 거기다가 심정적으로는 그러니까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아마 정부에서는 법무부하고 민정이 워낙 강하게 요구하니까 그걸 그런 갖다가 움직임은 있기 때문에 어제 일부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겠죠. 그리고 또 정성호 법무장관이 보름 전에 저는 그때부터 좀 이거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거든. 우수 사례. 우수 사례를 갖다 보안수사권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우수 사례를 경찰이 대충 뭉개서 수사해서 그걸 갖다 검찰이 다시 바로잡은 게 77건이 있었다 이런 우수 사례를 발표를 했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옛날부터 하던 거예요. 뭐 요번에 처음으로 예. 그 이례적으로 한 게 아니고 원래 하던 거예요, 저거는. 어쨌든 시기가 그러니까 보름 전에 발표해 버리니까는 그래서 뭐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길로 자꾸 보여진다 이거지. 요거 갖고 제가 김 의원님하고 싸울 생각. 제가 그럼 100대 0으로 지니까. 아니 시기를 조절했을 수는 있죠, 물론. 이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형사소송법 개정이 지금 당장 하면은 이게 워낙 반발이 커지고 또 이게 그러니까 6월 7월 아마 그때쯤으로 지금 좀 시간을 길게 주고 그때 사이에 뭔가 좀 쿠데타라는 표현을 하면 좀 반발하실 테니까 뭔가 좀 이거 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마 검찰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아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지금 계속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제도 문제는 전 정말 간단하게 접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연히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기능 있고 역기능이 다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어느 한쪽 면만 저는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도 필요하면 지금의 시스템에서 순기능이 늘어나도록 하는 쪽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면이 맞지. 이것도 당연히 보안 수사권 갖고 그동안 검찰들이 수사 개시권 악용해서 사고 친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안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에도 우리가 특검을 한번 했잖아요. 특검은 수사 기소권도 합쳐놨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사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럼 범죄 피해자들이 지금 일선에서 우리가 지금 듣도 보도 못하는 일선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도 최대한 전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도 전 한번 좀 열어놓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너무 한쪽 면만 좀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면요, 보안 수사권 폐지하자는 쪽에서는 항상 보안 수사권의 사고 친 예를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쪽 면만 너무 보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요거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은 그럼 보안 수사권을 꼭 검찰 공소청만 가져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수사위원회도 있잖아요. 새로 신설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데서 다른 제3의 기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얘기를 하는 거는 공소청이 그렇게 어쨌든 보안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지 않습니까? 기소권이라는 엄청난 강력한 권한도 있는데 거기다가 보안 수사라는 수사권을 일부라도 갖게 되면 이게 또 합쳐지면은 이게 또 거하게 된다. 그러니 아예 이거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띄워놓자고 하는 게 대전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수사권을 다른 국가수사위원회나 뭐 다른 어떤 기구로다가 제3의 기구. 제3의 기구로 주면 안 될까? 근데 국가수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인원으로 몇 군데를 두나요? 그러니까 그 조직은 만약 그 조직 커져야 된다면은 키우면 되는 거죠. 그 인력을 어디서 조달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법률도 알아야 되는 거고 적어도 이제 변호사 자격은 있는 사람들이 법률적인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그렇지. 판단을 해야 예, 되는 예. 것이고 그리고
형사 사건이 1년에 뭐 1000건, 2000건 수준이 아니고 1년에 몇십만 건이 발생하고 예, 예. 그중에 일부는 기소되고 나머지는 불기소되는 건데 그거를 보안 수사를 통해서 개개 사건의 결정을 하려면 지금 검찰청의 검사가 대략 2,500명 정도 되고 예. 수사관하고 뭐 실무관까지 합치면 대략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국가수사위원회를 거의 그 정도 규모로 전국의 지역을 나눠서 다 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기존의 불가능해요. 기존의 공소청을 그 수사관이나 수사 인력이나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공소청에서 그 수사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공소 제기만 목적으로 한다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검찰청에 있는 인력 거의 다 빼갖고 국가수사위원회로 옮겨놓으면 그게 이름만 바뀐 거지 뭔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니까. 뭐 너무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흥분은 안 하고 흥분한 건 아닌데. 아니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않다는 거죠. 수사기소 분리라는 건 우리가 검찰의 권한을 빼자는 쪽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네. 그게 무슨 절대 명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만 해도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권 같이 갖고 있고 또 특검법도 이번에 종합특검법은 또 수사기소 합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저는 검찰의 권한을 빼자. 이건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를 큰 틀에서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전 저 보안 수사권의 문제가 이게 굉장히 뜨거운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보안 수사권을 줘서 검사들이 그 제한된 영역에서만 지금 수사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경찰의 중수청의 권한을 좀 견제를 하고 동시에 검사들의 그럼 권한이 세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 잘못 행사했을 때 그 핀셋으로 검찰에 대한 징계, 지금도 검찰징계법을 징계법을 더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네. 더 강화하고 아. 더 중요한 거는 검사들이 그동안 덮는 거 네. 그럼 검찰들이 덮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기소위원회 이런 걸 만들자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맨날 식으로 이거를 네. 시스템을 서로 상호 견제하도록 계속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야지 이걸 가지고서 그냥 또 다른 기관을 또 만들고 또 기관을 크게 한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어가니까 저는 조금 더 제도 구성을 촘촘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론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잖아. 막 쏟아지잖아. 지금. 사실은 비관적이야? 수사와 관련해서 권한이 어. 제일 큰 건 누구냐면 예. 무조건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건 초동 수사하는 개시권을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 개시권. 처음에 손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합니다. 예. 사실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경찰관들의 권한이 제일 세요. 예. 거기서 사건의 방향도 예. 잡히고 사실은 증거 수집도 다. 범인과 피해자가 가끔 뒤바뀌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왜 그동안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냐? 근데 그건 눈에 안 띄어. 사건 당사자들한테만 중요한 사건이고 사회 일반 여론이 반응하기에는 사건이 좀 짜잘해. 그렇지. 자라. 쉽게 사기 말씀드리면. 사건, 뭐 행정 사건 이런 거.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눈에 띄는 건 큰 사건. 그렇지. 관련자들은 높은 사람, 네. 힘센 사람, 네. 돈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 관련해서 이거 검찰의 사건 처리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자잘한 사건의 피해자가 되든 아니면 뭐 억울한 누명을 쓰던 이 피의자가 되든 이런 사람들이 1년에 수십만 명이야. 이게 전체 국민의 퍼센티지로 보면 그게 10%는 안 될지라도 수십만 명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보안 수사권도 안 주면 경찰이 선의를 갖고 잘 했겠지를 갖고 경찰이 만들어 온 수사 기록만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긴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데 리스크가 훨씬 왜 크죠. 막판에 보려고 하냐 이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같이 그러니까 보라는 저는 거야. 검사가. 또 같은 얘기예요. 10년 계획을 잡고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아니 나 같이 본다는 게 왜 10년이나 걸리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문재인 정부 때 같이 검사하고 경찰 경찰하고 같이 수사하라고 그 법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안 되잖아. 검찰이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검사들은 경찰을 수사 협력의 대상으로 안 보잖아요. 지휘의 대상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협력의 대상으로 왜 안 보느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뭐 자꾸 같은 예를 들어 죄송한데 이번에도 어쨌든 이문정 검사장하고 백혜련 경정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으로 이번에도 좋은 성과 내고 서로 좀 검찰도 양해하고 경찰도 좀 양해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됐을 땐 그럼 어떡할 거냐라는 게 국민들은 걱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 말씀대로 하려면은 조금 더 그건 다른 차원에서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얘기는 잘못하면 또 드자비할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이제 정리하고 자주 했던 얘기인데.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안 하죠. 금요일만 되면 요즘 그냥 전날 잠이 잘 안 와. 저도 죽겠어요. 검찰 얘기하고 또 용인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여기서 구도가 달라져. 그 국민의힘 얘기로 좀 국민의힘 반성쇼 이게 지금 계속 뭐 난타전으로 가는데 장동혁 대표 그 계엄 사과 비스무리한 거 이거 두고 어쨌든 윤호개인 세력끼리 지금 난타전이 벌어졌어요. 일단 국민의힘 입당으로 보면은 전환길이 선배잖아요. 그렇죠. 선배격이잖아. 그리고 고성국은 이제 신입당원이고 후배죠 후배. 두 사람 발언이 지금 정반대란 말이야. 저기도 지금 드자비하게 생겼어 지금. 저기도 한번 차례로 한번 좀 이어서 들어보시죠. 솔직히 장동혁 대표가 변했나? 믿었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입니다. 그럼 무죄 선고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절대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장동혁 대표가 힘든 거는 맞지만은 장동혁 대표는 솔직히 귀가 얇았습니다. 원칙을 버린 것이지요.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절대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귀가 큰 사람이에요. 부분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동혁 대표를 계속 지지하고. 자, 두 분은 장동혁 대표의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두꺼운 사람, 큰 사람이에요? 관심 없는데요. 관심 귀가 없어? 얇든지 크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검찰 개혁 얘기 계속 해 보았다. 아니. 그게 의미가 아니고 네.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이른바 극단 세력의 손은 계속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 그러다 지방선거 깨진다. 네. 지방선거 도대체 당신이 대표로 치러낼 수 있냐라는 거에 답을 하기 위해서 뭐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살짝 한 거잖아요. 귀 얇은 거 맞네 그러면. 아니지, 그거는 기회주의지. 그게 팔랑귀 그러니까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자기 중심을 갖고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쪽 말 들으면 또 저게 맞은 것 같으니까 사과 잠깐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무슨 인사 이상하게 하고 귀가 그거는 얇은 거랑 아니, 갈지짜인 그거는 갈지짜인. 본인의 나갈 방향을 모르고 좌충우돌하면 귀가 얇은 건데 네. 이 사람은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다만 본인을 향한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잠시 그런 태도를 보였을 뿐이죠.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냥 귀가 얇으면서 그냥 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동혁의 귀를 놓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고성국 박사랑 저기 지금 전한길 강사가 다른 말을 하잖아요. 한쪽은 귀가 얇다 그러고 한쪽은 귀가 큰 사람이라 그러고. 이건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한길 입장에서는 내가 만들었는데 근데 장동혁이 자기 뜻대로 안 하니까 지금 섭섭함을 표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고성국 입장에서는 입당 원서도 냈잖아요. 장동혁과 손을 잡으면 그러니까 입당했고 이제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뭐 홍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먹거리들 있잖아요. 내지는 공천권에서도 고성국이 원하는 사람 찔러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한길은 지금 미국에 있어가지고 장동혁을 컨트롤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고 고성국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를 가지고 본인이 장동혁을 컨트롤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이권 때문에 둘의 판단이 저는 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고 결국은 장동혁 입장에서는 사과도 개사과 시즌 2로 한 거를 놓고 보면 여전히 윤 어게인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해 보이고 그게 바로 인사권으로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의 큰 방향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윤 어게인 쪽으로 간다. 전 그렇게 봅니다. 고성국은 무슨 이권 때문에 그럼 입당한 거예요? 이권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뭐 국민의힘 예를 들면 뭐 홍보 예산을 짠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출마자들도 많잖아요. 그럼 고성국 같은 사람은 뭐 여론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이권들을 또 가지고서 국민의힘 안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런 뭐 홍보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욕심을 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고성국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공천에 대해서도 뭐 지분 얘기도 좀 나오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권을 놓고 지금 장동혁을 더 지켜 세워주는 거 아니냐. 나랑 손잡자. 지금 이런 러브콜로 저는 들려요. 그럼 고성국은 돈이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면? 돈과 사람 뭐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이권, 이권이 목적이겠죠. 나 그것도 좀 물어보려고. 어쨌든 장동혁이 그 계엄 그 비스무리한 사과 그거 할 때 오렌지 넥타이 입고 났잖아요. 그런 이준석 보라고 지금 넥타이 맨 거는 확실한 거죠? 아니 보라고가 아니고 실제로 상당히
밀착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미 이준석하고 이미 네. 어. 그 중간에 아니, 메신저도 지금 그런데 있어요. 그 이후에 보니까는 천하람 의원이 또 입장 낸 것도 보니까는 그런 그 뭐 윤석열을 절연 못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상대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아니 그건 하는 얘기지. 하는 얘기하고 그 속으로 좀- 그럼 밑으로는 좀 손 잡았어 그러면. 프로답지 못하게 그래요. 그건 하는 나 또 얘기. 우리 징징댔네. 노징징인데 노징징. 그럼 손 잡았어요 그럼 벌써? 아니 뭐 그러니까 그 중간에 메신저가 하나 있는데 한 명 네. 있는데 상당히 밀착을 이미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조만간 둘이 이제 삭발단식 하겠네. 머리 빡빡 깎고. 뭐 그거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적어도 안 한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선거 연대 형태로 서로 다 같이 살아남으려고 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보면 저 오렌지 넥타이를 맨 거 보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준석한테 장동희가 한 수 접고 들어갔네. 이거잖아요. 먼저 넥타이 맸으니까. 일방적인 구애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일반 사람들 그렇게 생각된단 예. 말이야. 예, 예. 근데 체급이 다르잖아. 급이 다르잖아. 당 규모도 당 규모도 다르고 돈도 다르고. 30배가 넘죠. 국민이. 못하러 먼저 저렇게 노란 오렌지색 넥타이 메고서는 우리 좀 봐줘 이렇게 왜 했? 저거는 이준석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고 예. 지금 장동혁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예. 장동혁 체제를 흔들려는 윤핵관들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한동훈 쳐내는 거야 뭐 컨센서스 있다고 치고 그럼 한동훈 쳐내면은 장동혁 다음 지방선거 어떻게 치를 거야? 예. 라는 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동혁 이번에 저 사과문 들어보면은요 뭐 청년 중심, 뭐 전문가 중심 뭐 이런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청년 포션이 있잖아요. 네. 이걸로서 보완하겠다라는 당내 메시지를 지금 저는 장동혁이 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장동혁 체제를 흔들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동훈은 내치지만 이준석을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해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밑에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천하람 의원이 얘기는 말 그대로 국합 배드캅 전략처럼 본인이 나름의 이걸 가지고서 메시지 혼선을 주는 거지 저는 뭐 큰 틀에서는 서로 한번 손잡고 좀 해보자라는 의견이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당명도 또 바꾼다면서요. 당 이름. 근데 이제 이름 바꿀 게 없죠. 뭐 하도 많이 써가지고 좋은 단어들을. 10년간 뭐 5번째 바꾼다고 하는데 이 정당이 당 이름 바꾸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하여튼 계속 공화당 민주당 이름이 계속 오래 몇백 가잖아. 년씩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당 이름 바꾸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뭐 이번에 확실하게 뭐 윤행킴 이렇게 바꾸면 되죠. 윤행킴? 킴은 김건희 윤행킴으로 윤건희. 정청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 오늘 그 제안했더라고. 윤 못 잊어당, 윤 물망초당. 너무 길어. 라임이 좀 안 맞긴 안 맞아. 윤행킴 얼마나 깔끔해요. 윤행킴 좀 세련돼 보이기도 하네요. 이게. 근데 이름을 저렇게 자꾸 바꾸는 게 의미 색깔도 자꾸 바꾸고. 의미 바꿀 색도 없죠. 없어요, 바꿔. 아니 사람을 바꿔야지 뭐 당명 바꾼다고 뭔 효과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름을 왜 자꾸 당명을 왜 자꾸 저렇게 바꿀까나 그러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쇄신안은 본인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책임을 계엄을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본인이 물러나는 거로 보여줬어요. 그렇죠. 유일한 쇄신책인데 그걸 안 하고 딴 거로 자꾸 이제 화장을 해놓으려니까 엉뚱한 뭐 당명을 바꾼다, 뭐 거기에 뭐 주홍색 넥타이 메고 나오고 그 엉뚱한 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장동혁 입장에서는 물러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본인이 1.5선으로 들어왔잖아요. 보궐로 해가지고. 근데 당대표까지 돼버렸네요. 덜컥 전환길 도움 받아서. 이 자리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장동혁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데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도 도장 찍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찍어야 나가는 건데. 근데 그 권한을 왜 장동혁이 스스로 왜 사죄하면서 그걸 내려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쇄신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는 자리를 고수하는 거고 또 거기에 또 따르는 또 하수인들이 있잖아요. 나름의 그 노선에 김민수나 뭐 장예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장동혁 입장에서는 뭐 지져라. 나는 한동훈 내치고 뭐 이준석을 비벼 먹든 뭘 비비든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게 저 당명 바꾸는 건데 저거는 지금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도 저 방식에는 동의 못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당명 한두 번 바꿔봤냐. 그리고 바꾼다고 지금 될 상황이냐. 그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당원들은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얘기는 당 내부에서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태평양 건너 잠깐 얘기 좀 해볼까 그러면은
보안 수사권으로 다시 가볼까요? 또 보안 수사권이 뜨겁긴 한데 용인 문제나. 그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덴마크 이제 정보 관리하더라고 만나나 봐요. 그린란드 이거 진짜 돈으로 살려고 얼마인데 지금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진짜 아니, 그런데 살려고 하나 이제 봐. 안 판다고 하면 쳐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곤란한 거죠. 아니,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닌데 뭐 그렇게 치면. 돈 주고 사겠다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놔. 근데 예. 내가 얼마 내놓고 가져갈게. 예. 이거잖아요. 예. 내가 얼마 던져줄 테니까 예. 내놔 무조건. 예. 내놔가 방점이 찍힌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루비오가 그 얘기도 했어. 우리는 비군사적 방식으로 해결을 선호한다. 베네수엘라도 원래 다른 방식을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군사적 방식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다. 야 이거 덴마크 사람들 들으면 얼마나 지금 바들바들 떨리겠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근데 결국은 자원 때문에 그렇잖아요. 베네수엘라도 뭐 여러 가지 저도 그렇다고 봐요. 석유 문제고 네. 이제 그린란드도 이제 자원 때문에 욕심을 내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걸 파는지가 의문이고 팔지도 네. 않거니와 결국에는 안 내놓으면은 쳐들어간다 지금 다 이 얘기니까 결국에는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 작전 위한 빌드업 외에는 저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미국이 국제사회의 신임을 완전히 지금 잃어가는 쪽으로 계속 악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저 그린란드를 지금 미국이 자꾸 저 탐내는 게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건 러시아한테 저 보안적인 안보적인 이유 요걸 갖다가 내세우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자원 때문이거든요. 히토류 물론 히토류가 저기 매장량도 많다고 하지만 뭐 전 세계 사용량의 4분의 1이 그린란드에 매장돼 있다고 하지만은 히토류는 사실 매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걸 정제하는데 질산용액으로 다 쏟아부어기 엄청난 환경 오염이 벌어지거든요. 미국 내에서 그걸 못 하는 거야. 중국이니까 하는 건데 그린란드 5만 명 산다면서요. 5만 7천 명. 5만 7천 명. 네.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 우리나라 면적의 10배 정도 된다. 거기 그냥 다 질산 그냥 다 오염시켜도 된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저는 퍼뜩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을 찾자면 지구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린란드의 경제적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뭐 어마어마한 그 얼음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땅이었는데 이게 자꾸 녹아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5만 7천 명의 인구가 대부분 가장 요 남쪽 해안가 이렇게 여기 살짝 살고 있었는데 이게 안쪽으로. 매년 시간이 갈수록 자꾸 쓸 수 있는 땅이 넓어지네 이게 녹으니까 녹아서 빙하가.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자원 개발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불량 학생들이 이제 뒷골목에서 그 돈 뺐을 때 처음부터 빙 뜯을 때. 소위 할 때 처음부터 때린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 그렇지. 내놔. 많이 해봤는데. 그건 아니고 내놔. 근데 뒤져서 나오면 그래. 뭐 10원에 몇 대씩 10원. 많이 해봤어. 그런 그러니까. 거야. 해봤어. 그러니까 지금 딱 상황이 그런 거죠. 없다고 하면은 그럼 센터 간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전문 용어 나온다. 별 얘기 다 또. 나오네. 10월에 한 대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다 내놓게 돼 있어. 딱 그거야 지금. 자수해서 좀 광명 찾는. 참. 아, 베네수엘라는 이미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야, 나 이거 어떻게 미국 국민들이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용납을 하는지. 전리품 수거 작업에 들어갔어요, 지금 벌써. 이미 들어갔죠.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부터 판매, 수익금까지 다 미국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지금 발표했잖아요. 네. 이걸 갖다 석유를 갖다 지금 5천만 배럴 이게 4조 원어치인데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 그리고 미국은 표면상으로 지금 발표한 거는 이거 다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서 쓰겠다. 미국산 그 의약품이나 농산품 이걸 갖다가 베네수엘라에 석유 받아오는 대신에 이거를 주겠다. 이거 완전히 옛날 일본이 한국 수탈할 때나 똑같죠. 그 똑같이 식민지로다가 삼겠다는 거 사실상 아니에요? 콜로니로 생각하는 거죠. 베네수엘라를. 그러니까 알짜 빼가고 자기들 남는 거 갖다가 그냥 주겠다 이런 식이니까. 아니 일단 딴 걸 다 떠나서 그게 뭐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서 정말 쓰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 결정을 왜 미국이 하냐? 미국이 다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어쨌든 우리나라 힘을 길러야 됩니다, 진짜. 힘을 길러야 돼. 국력밖에 없어요, 사실. 진짜. 네.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변했으니 힘을 길러야 돼. 마지막으로 시간 좀 남았는데 우리 김용남 의원님 또 좋아하는 것도 하나 해줘야지. 코스피 4,600선 지금 오늘은 약간 좀 오늘은 4,500선 좀 내려갔는데 조정을 받고 있죠. 이게 그러면은 누구는 1만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 얘기 맨 처음 한 사람이 난데 사실은 호가 1만이잖아, 호가. 1만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1만 시대를 준비해야 1만이 그럼 올해 안에 간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불가능하죠. 네. 네. 근데 5년 안에는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잘 계획하면. 5년 가만히 있으면 절대 못 가고.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면. 사실은 지금 뭐 작년부터 상법 개정도 하고 열심히 해왔지만 네.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떤? 그러니까 입법적으로도 자사주 의무 소각이 입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금 교환사채 발행하고 최근엔 또 회사들끼리 자사주를 교환하거든 서로. 예. 이걸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예. 최근에는. 그리고 또 그 이마트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신세계 푸드라는 상장 회사가 있어요. 예. 이거를 그 상장 폐지를 하겠다고 공개 매수를 했는데 주주들이 많이 응하지 않았어. 그래서 원래는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는 95%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상장 폐지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지금 어떻게 하겠냐면 신세계 푸드를 주식을 이마트 주식으로 포괄적으로 다 교환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이제 주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해갖고 결국엔 신세계 푸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을 가져가고 이마트 주식을 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른바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기준으로 하면 공개 매수가가 0.6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시가가 워낙 눌려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20%더 주니까 다 팔아 그랬는데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그 가격도 너무 싸니까. 그랬더니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제 상장 폐지하는데 문제는 지금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배주주들의 횡포가 만연하고 있어. 만연하고 있어. 진짜 지금도. 그런 거 법으로 다 때려잡으면 만 가겠네. 그러니까 앞으로 만을 준비해야 되는데 만까지 가려면 이런 게 다 제도로 완비돼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 다른 법 말고 자본시장법을 보면은 정말 21세기 대명천지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이 저절로 나와 정말로. 지금 그나마 하나하나씩 고쳐지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대주주 위주의 그 입장에서 서서 이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개 같은 경우가 수도 없이 막 튀어나오고. 국민들이 뒤통수 맞고 소액 투자자분들이 또 힘들어지니까 사실 그동안 국장을 외면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오게 또 만들면서 제도 개혁도 뒷받침되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는 아니겠나.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그 코스피 5천을 제 책에서 얘기한 건 2023년 봄입니다만 뭐 사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코스피 5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랬죠, 정신 나간 소리 한다, 꿈 같은 얘기 한다 그러는데 이제는 코스피 5천은 다 기본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고 한국 주식이 비싸지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 5천도 여전히 싼 거야. 여전히 싸요. 여전히. 근데 아주 쌌던 게 좀 싸진 조금 싸진 단계까지 온 거지 지금. 그래요? 그 정도야? 그럼요. 지금 대만과 비교하면 PBR이 PBR 기준으로 대만이면 우리가 거의 1만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비싼 건 아닌데 비싼 주식이 되기 위해서 가만히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노력을 해야지. 맞습니다. 일만 김용남 의원의 한마디였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